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했고 가정주부로 살면서 그렇게 크게 욕심을 안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예기치 않은 일로 확 엎어버린 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소개팅을 했는데 그날 비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소개팅이 거의 끝나갈 즈음 비가 멈춘 거예요. 각자 소개팅 상대와 자리를 이동했다가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우산을 안 가지고 왔더라는 것을 인지해서 결국 그 소개팅 장소로 다시 왔던 거죠. 정말 재밌었던 게 사실 우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도 소개팅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남편도 그랬던 거였습니다. 우산 핑계로 일찍 헤어진 거였죠. 그렇게 만났습니다. 우산을 두고 왔는데요. 제가 먼저 말하자 한 남자가 저도 우산을 그땐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서로 웃으며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가 박장대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남편이랑 저랑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했다라기보단 그래요. 서로에게 첫눈에 반했던 거였죠. 당시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 또한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죠. 둘이 합쳐 한 달에 450에서 500 정도로 벌었기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땐 둘이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렇게 과소비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저는 그때만 해도 남편이란 사람이 아주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저도 만만치 않게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결혼하는 데에도 그리고 결혼 후에도 그렇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제가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한 건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 결혼을 하면 돈을 좀 지원을 해 주신다 했었거든요. 그 액수가 무려 1억 원. 아주 큰 돈이었죠. 그래서 무리 없이 결혼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정이 좀 그렇더라고요. 남편과 결혼 이야기를 하며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상황들을 좀 짚어보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의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겁니다. 모아둔 돈은 2천 정도였고 그리고 시댁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편의 형, 그러니까 제게는 아주버니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좀 아프십니다. 병원비도 좀 많이 들고 그리고 평생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셨죠. 약간의 장애를 가지신 분이었거든요. 남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아주버니였고 그리고 시댁에서 자식 노릇을 해야 하니까 시댁에 생활비를 들였어야 했으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당연히 시댁에서 저희 결혼한다고 도와줄 일 만무했었고요. 딱 잘라 첫째 아들을 챙겨야 한다. 결혼한다고 해서 도움을 바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싫은 건가? 우리가 지금 축복받는 결혼을 하는 건가? 싶긴 하더라고요. 결국엔 그 마음이 이 결혼해도 되는 건가? 라고까지 발전을 했고요. 좀 서운하더라고요. 도와주지 않겠다. 딱 잘라서 말하는 어른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1억이나 해주시는데, 우리 부모님이라고 해서 넉넉한 거 아닌데, 좀 서운하고 서글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니 되게 오히려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대의 도움 받지 않으면 나중에 네가 편한 거다. 절대로 너한테 무리한 부탁 안 한다. 만일 한다고 해도 네가 할 말이 있지 않냐. 받으면 받은 만큼 해야 하는 법인데 받지 않았으니 안 해도 떳떳하고 당당한 거다. 그러니 그냥 다행으로 알아라. 괜히 시대꺽 먹었다가 치약이 일수고 나중에 노예 계약하는 거나 다름없다 등등.
이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조금 극단적인 조언이긴 했지만 일리는 좀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만큼 저희 부모님도 고민을 하는 눈치였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사실 남편을 얼른 시댁에서 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했습니다. 사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았었죠.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 건지, 집 같은 경우도 나온 매물도 많이 없고 워낙에 집값이 올라 있다 보니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무리를 해서 친정 부모님 해주시는 돈과 대출을 최대한으로 해서 집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불안했습니다. 우선은 현금을 좀 보유하는 것이 낫다 판단을 했거든요. 결국 우리 부부는 좀 작게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혼이니까 그냥 둘만 있어도 좋을 때니까 집의 크기가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풀 옵션으로 갖춰진 오피스텔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하죠. 아끼고 고민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효율성을 좀 따졌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문제만 있었느냐? 그렇다면 제가 순탄하지 못했었다라는 말을 안 했겠죠. 바로 시댁에서도 저희들의 어려움에 한 몫을 하는데 결혼식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돼서 얼른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에 집에 달려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시간 되면 시댁에 잠깐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 직장과 시댁이 엄청 먼 거리는 아니었기에 저는 전화를 바로 끊은 다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금 어머니가 부르신다. 혹시 당신 퇴근은 언제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게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지금 광주라고 오늘 출장 간다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걸 잊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바로 아침에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서로 어색하게 웃다가 그런데 왜 어머니가 나를 부르시냐? 당신 혹시 뭐 아는 거 있냐 했더니 남편도 모른다고 그런데 별일 아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날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모릅니다. 집에 막 도착했을 때 막 식사를 끝낸 상태인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을 치우고 있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오라고 했으면 적어도 저녁은 같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님 적어도 밥은 먹었냐라는 소리 정도는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말도 없더라고요. 서운함이 앞섰지만 그래도 이런 감정은 또 뭘까요?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 혼자 치우고 있으니 아, 내가 도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켠으로는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나는 아직 손님인데 라는 생각으로 시어머니를 지나쳐 거실 소파로 이동을 했죠. 한참을 어색하게 있었는데 식탁을 다 치우셨는지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너무 직설적이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산다고? 내가 처음에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살 거야? 네, 어머니,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럼 뭐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네? 네? 안 하다뇨. 그렇잖아. 집도 오피스텔이면 돈 별로 안 들을 것이고, 그리고 성현이한테 들으니까 풀옵션이라며. 가정가구 다 있는 그런 곳.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너 너무 뻔뻔한 거 아니니? 네? 무슨? 아니, 지금 첫째 따돌리고 결혼하는 건데, 지금 맨몸으로 오겠다라는 거야? 이 대단한 며느리 자리를? 네? 어머니, 그게, 내가 며느리를 처음 드리는 건 맞아. 그런데 이미 내 친구들은 며느리 다 드렸거든? 내 친구들 집 보니까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댁살림 바꿔주고 시어머니 밍크에 명품백 뭐 이런 거 해주는 게 기본이라던데? 넌 이런 거 안 해줄 거니? 어머니, 혼수 없이 시집 온다라는 게 지금 말이 되냐고. 너무하지 않니?
그래도 며느리 짤인데? 정말 웃기더라고요. 어이를 넘어서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성현 씨는 저희 집에 맞사위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아무것도 해오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론하신 적 없고요. 뭐? 아니, 지금 며느리랑 사위랑 같아? 예. 사위는 백년 손님이야. 너 너무 태바라진 거 아니니?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더 이상 말을 하면 제가 험하게 말이 나갈 것 같아서 우선은 그만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그냥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런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헤어져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도착하니 방 안에 쌓여있는 청첩장들이 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1억 일을 벌려놓았는데 파혼? 아, 주변에서 뭐라 할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체면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마음을 안 남편은 미안하다며 자기가 시어머니하고 제대로 단판을 짓겠다고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계속해서 전화, 문자가 쏟아지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잘 구워 삶은 건지 그날 이후로 어떤 요구나 무리한 행동의 낌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긴 하죠.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암튼 무사히 결혼했고 열심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게 그렇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남편의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회사 오너의 비리였는데 중소기업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튼실한 곳이었는데 그 비리가 하필이면 정치권과 엮인 바람에 남편은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됩니다. 실직자 되는 것 한순간이더라고요. 막 매스컴에서 정치인한테 얼마를 줬다, 뭐를 했다 등등 떠들어대니 바로 회사가 문을 닫아 버리더군요. 애사심이 남달랐던 남편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니까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후 남편은 술로 지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그냥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통장에 돈 있지 않냐고, 그걸로 쓰면 되지 않냐고, 인생 뭐 있냐고, 하루아침에 실직자도 되는데 아등바등 살고 싶지 않다며 우리의 계획과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회사에서 좀 좋지 않은 일이 있긴 했었습니다. 예전부터 손버릇이 좋지 않았던 상사가 있었는데 당시에 제게도 그런 짓을 해서 고소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너무 힘들었지만 남편이 저런 꼴을 하고 있으니 의논하기도 뭐하고 결국 저는 퇴사를 하고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근처에서 떡볶이를 파는 그런 장사였죠. 떡볶이 장사?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힘이 듭니다. 아이들 학교 시간이 피크이긴 하지만 새벽부터 준비를 하긴 해야 합니다. 아이들 장사이긴 하지만 그걸로 사실 충분하지 않거든요. 일반 손님들도 받았어야 했기에 새벽부터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저를 힘들게 한 건 이런 고된 일정이 아니라 남편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였습니다. 그 어느 누가 처음부터 잘하겠습니까? 다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선은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리 하는 건데 저는 저 시행착오를 배움으로 생각한 반면 남편은 뻘짓이라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제 사정은 전혀 모르니까 잘 다니던 회사를 왜 나왔느냐 하면서
저를 원망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장사의 의지까지 꺾어버리더라고요. 그냥 술만 먹고 싶은 건지 마치 핑계를 찾고 싶은 사람처럼 그렇게 비겁한 겁쟁이가 되어 가더군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어? 너랑 나랑 지금 뭐 하는 거냐? 즐거워? 어? 회사는 왜 나와가지고 네 회사 멀쩡했잖아. 여보, 정말 왜 그래? 우리 힘내서 해보기로 했잖아. 아, 몰라. 나 너무 힘들어. 모든 게 다 짜증이 난다고. 달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도 지치는데 이러다가 제가 먼저 쓰러질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두라고 했습니다. 너는 너대로 일을 구해라. 내가 장사는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서로 얘기를 끝냈죠. 전 혼자서 장사를 계속했지만 남편은 아주 오랫동안 집에서 먹고 놀기를 반복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부부들이 있다고 하는데 경제 사정대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부. 아마 우리 부부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쏙 빠지고 나니까 이 떡볶이 가게가 미친 듯이 잘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손맛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떡볶이입니다. 결혼하기 전 전국에 맛있는 떡볶이들 먹으러 다니는 게 제 낙이기도 했었거든요. 좋아하니까, 즐기니까 거기엔 장사가 없더라고요. 딱 2년 걸렸습니다. 월 평균 1000 찍는데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유튜브 찍으러 들어오니까 뭐 다른 홍보 수단이 필요 없으시더군요. 제가 그렇게 돈을 벌 때 남편도 막 지인의 소개로 일을 시작했었고 만족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월 200 정도는 꾸준히 벌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것을 꿈꾸고 있었기에 만족을 했었어요. 장사라는 것을 우습게 보는 말을 했을 때도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좋지 않은가 보다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겐 꿈이 있었고 그게 곧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이 되니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생각 자체가 유연해지더라고요. 바로 당시에 제 떡볶이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운영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의를 해왔었거든요. 언제까지 학교 앞에서 장사할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투자를 해준다고 하니 못할 것도 없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말을 했죠. 처음엔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깟 떡볶이 가게 하더니 제가 이런저런 정보를 주니 그제서야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너무 잘 되었다고. 그럼 가게도 옮기고 다른 곳에 우리 떡볶이 가게가 생기는 거냐고. 우리 부자 된 거냐고. 막 거의 울 것처럼 구는데 그제서야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암튼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냈고 앞으로 행복할 날만 있으리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밥이나 함께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남편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지는 바람에 시댁과 좀 거리를 뒀었는데 남편도 밥 한 끼 너무 좋다고 환하게 웃더라고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잡채까지 아주 진수성찬으로 차려 놓으셨더라고요. 기분 좋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왜 이렇게까지 차리셨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혹시 뭐 필요하신가? 혹시 뭐 요구하시려나? 이윽고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니 그리고 남편과 저 이렇게 거실에서 차를 마시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아이고, 미정이가 요즘 고생이 많다. 장사하느라 힘들지? 아니에요. 이젠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그래? 그거 너무 다행이다.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니까. 처음에 니들이 그거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비관적으로 봤었거든. 네, 알아요, 어머니. 저 혼내셨잖아요. 그래도 걱정이 돼서 그러신 거라는 것 아주 잘 압니다. 그래, 알아주니 다행이다. 그런데 미정아, 네, 어머니. 너 뭐 가게 옮긴다며? 그리고 뭐 프랜차이즈? 그거 한다며?
네,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너 그거 하지 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장사 더 하고 옮기지 마. 그리고 프랜차이즈? 예,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너 사기꾼이면 어쩌려고 그래?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미정아. 내가 널 걱정 안 하면 누가 널 걱정하겠니? 다 널 위해서야. 지금도 잘 되잖아. 어? 그냥 옮기지 말고 거기서 해. 거기 터가 좋아. 그 터가 너랑 맞는 거라니까. 어머니,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 그리고 돈은 좀 모았지? 괜히 허튼 데 서서 날리지 말고 네 아주머니 집 한 채 줘야겠다. 네? 집 한 채요? 아니 그게 무슨... 아니, 네 아주버니 결혼한다? 너 형님 생겼어. 그런데 그 형님이 지금 임신했다. 요즘 여자들이 어디 시어머니랑 살려고 하니? 그리고 네 아주버니 알잖니? 좀 모자란 거. 평생 보살핌 필요한 사람인데 그 여자애가 한다고 하더라. 대신 집 한 채만 해달라고 하더라고. 어머니, 제가 왜 해야 하죠? 왜라니? 넌 가족이고, 그리고 만일 결혼 안 시키면 우리 첫째는 니들 책임되는 거야. 그리고 넌 일머리가 좋잖니. 금방 돈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리고 제가 왜 아주버니를 책임져야 하죠?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좀 도와주라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 아주버니가 왜 저희들 책임일까요? 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 꿈이에요. 제 꿈을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라 하시는 거죠? 형님이 아이를 가졌다고요? 저도 좀 편해지면 아이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 왜 그래? 애는 무슨 애야? 천천히 가져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급한 사람 먼저 도와주는 게 맞지. 형 책임져줄 여자가 생겼다잖아. 집 한 채면 형 인생 책임져 준다는데 너 왜 그래? 얼른 엄마한테 알겠다라고 말해. 얼른. 거돈 몇 푼 번다고? 생색 더럽게 내네. 그래. 너 너무 그러는 거다. 우리 아들 시켰을 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네가 무시했었다며. 힘들어하는 애를 붙잡아다가 떡볶이 만들게끔 하고, 너 말이야, 그때 우리 아들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해해주지 않았으면, 지금 그 자리에 못 있어. 며느리 노릇해? 시집 올 때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이제라도 뭐 좀 해야지. 너도 양심이란 게 있으면. 저렇게 저를 몰아세우는데 참 세월이 아깝더라고요. 지금까지 뭘 한 것인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산 것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했죠. 제가 죽어도 집 살 돈은 못 드리겠어요. 대신에 아드님 돌려드릴게요. 결혼할 때 이 사람 돈 한 푼 안 냈습니다. 지금 사는 집도 제 돈이었고, 그리고 당신, 결혼 전에 모아뒀던 그 돈 행방, 내가 모를 줄 알아? 다달이 어머니 드렸잖아. 결혼하고도. 당신 실직하고 나서도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나 모른 척 했다? 근데 뭐라고? 급한 사람 도우라고? 어머니, 지금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아드님 말고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가져가세요. 제발. 그리고 시댁을 나와 버렸습니다. 저는 바로 친정으로 갔어요. 미련한 놈이 바로 친정으로 따라오더라고요. 가는 도중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 다 알렸는데 말이죠. 바로 집 정리할 생각이니 시댁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남편 짐은 퀵으로 보내줄 테니 그곳에서 편하게 받으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미안하다 어쩐다 하더니 저희 친정 부모님의 자리를 잠시 비우니 제 손을 꽉 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피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 손목이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전 옆에 있던 제 가방으로 그놈 대가리를 후려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의 체인에 남편 대가리가 맞은 듯 했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를 팬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저희 부모님 모시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손목을 쥐고 있으니까 벌게진 손목 보고 다시 남편은 머리통을 후리시고, 남편 돌아갔고 바로 이혼 소송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저를 위해 열심히 산 저의 인생을 가장 먼저 부정한 그놈과는 안 되겠더라고요. 품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품어줄 가치조차 없는 놈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고 가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소하게 분점으로 3호까지 냈습니다. 많은 분점을 내는 것보단 탄탄한 내실이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식 노릇도 못하고 살았었는데 지금 아주 충분히 자식 노릇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소박하게, 여전히 성실하게, 거지근성 있는 것들하고는 연 끊어버린 채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